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시부모에게 큰 유산을 받은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으로 1부와 2부 사연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애엄마입니다. 현재 꽤 많은 돈을 유산받아 가지고 있으며 그 유산은 남편의 부모에게 받은 것입니다. 합당하게 받았냐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할 도리 다 하고 주신다고 하니 받은 것입니다. 사실 남편은 사형제 중 막내이며 위에 3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시부모께서 나이가 많으실 때 막둥이로 들어선 저희 남편은 애지 중지까지는 아니지만 시골 동네 분들에게도 많은 이쁨을 받으며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남편 어린 시절 서울로 온 가족이 이사와서 살았는데 저희 시부모님 배운 거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 아들들과 서울로 올라와 힘들게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도 새벽같이 일 나가시고 어머님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 집에 오셨고요. 그렇게 절약하면서 모은 돈으로 집도 사셨고 집값도 많이 올랐으며 월세 받으시며 사셨습니다. 그러나 두 분 다 일 나가시니 형들이나 남편이나 교육적으로 많은 도움을 부모에게 받지도 지도 받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형제 모두 대학은 못 나왔으며 셋째 형은 이사와 어린 시절 사고로 돌아가시고 둘째 형은 예전에 미얀마 쪽으로 이사가 작은 한식당을 하고 살고 있고요. 거리가 거리인지라 부모님은 한 번도 가보신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두 부부가 한국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 부모님 잘 챙길 형편도 못 되고요. 미얀마 갈 때 이미 부모님에게 큰 돈을 받아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간지라 더 바랄 거 없어 하시는 분들이고 명절이나 시댁 대소사에는 일절 관여 안 하십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판단하셨고요. 그저 부모님에게 용돈이나 조금씩 보내주며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 형은 기술이 좋아 노가다지만 이것저것 자격증도 따서 벌이가 처음에는 별로였지만 지금은 그냥 보통으로 삽니다. 그러나 예전 결혼할 때는 진짜 힘들게 살았다고 들었어요. 월세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기에 처음에 축복받는 결혼은 아니었고 집도 얻는 데 도움을 별로 주지 않으셨으며 결혼식도 못 올리고 아들 하나 낳고서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식도 올렸다고 해요. 저는 시부모님에게 모두 허락받고 축복받으며 결혼했고요. 처음에는 너무 강한 분들이라 제가 너무 당황하는 일들이 수두룩했지만 살다 보니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겉보기와 다르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나서야 알았지만요.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신 저희 시아버지. 시아버지는 몇 년 전 차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으며 막내 아들에게 제일 많은 정을 가지고 계셨던 시아버지였는데 남편 역시 실신할 정도로 울고 먹지도 못했으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정신줄 놓았지만 저희에게도 아이가 있으니 그렇게 넋놓고 살 수만은 없었으니 다시 일어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시어머니께서 위암에 걸려 힘든 시기였고 다른 희귀병까지 찾아와 거동까지 불편하게 되었었어요. 병원에서는 이미 전이가 많이 된 상태라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소식에 온 가족은 더 큰 아픔을 느꼈으며 특히 아버님이 제일 힘들어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집사람이라 속상해 하셨어요. 결국 아버님은 다니던 일을 그만두시고 어머님을 직접 간병하셨습니다. 다달이 나오는 월세와 연금도 있으셔서 두 분 먹고 사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아버님은 많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돈 모으시느라 아둥바둥 사셨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일러 한번 편히 틀지 않으셨었거든요. 같이 살고 있지는 않으니 저희야 보일러 틀고 사시느라 백날 말씀드려봤자 근건절약하시는 분들이라 절대로 자식들 말 안 들으셨습니다. 처음 결혼하고 그런 모습 볼 때면 이해 가지도 않았고 얼마나 사신다고 저렇게 사시나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모두 자식들 생각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두 자식들이 보고 배워야 하는 거라 생각하여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현재 시부모님 생각하며 근건절약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추운 날에 보일러 안 틀거나 하지는 않지만 사용하지 않은 공간에는 전등 바로바로 끄거나 설거지하고 마지막 헹구는 깨끗한 물은 따로 받아 행주 삶을 때 사용하거든요. 그런 걸 보고 배웠다고 한다면 배운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저희지만요. 여튼 그렇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간병을 하는 모습에 형제들은 사실 요양원 이야기도 나왔지만 시아버지가 완강하게 반대하셨기에 시아버지께서 모든 걸 떠안게 되었던 거지요. 처음에는 간병하는 일과 집안일 모두 가능할 거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집안일도 안 하셨던 아버님이 집안일에 어머님 돌보는 일까지 하려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사실 아버님도 기댈 언덕이 있을 거라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남은 아들 셋 중 하나는 한국을 떠나 살고 있으니 별 도움이 안 될 거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남은 두 형제는 제일 첫째 형과 제일 막내인 저희뿐이었지요. 그러니 시부모님에게 남아있는 자식은 아들 둘뿐이고요. 이제 이런 힘든 시기가 있기 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남편의 첫째 형인 아주버니가 결혼을 하긴 했지만 생활고가 심했습니다. 돈벌이도 그때는 변변치 않았고 형님도 일을 안 하시고 집에 있었기에 다달이 시부모님에게 돈을 받았다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었지만 나중 들어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도 모르게 다달이 받은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집도 매매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힘든 건 아닌가 보다 싶었습니다. 큰 집은 아니었지만 신축 빌라였고 살기 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산 집입니다. 그렇게 집을 사주기 전 시아버지가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너희가 우리를 부양해야 하고 유산은 큰아들인 너에게 거의 다 물려주려고 한다고요.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남편에게도 혹시 불만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남편 또한 불만 없고 형이니 형이 상속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편에게 들었고 아버님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윗사람인 큰형님에게 항상 잘해야 하고 사이 좋게 지내야 하며 제사든 뭐든 작은 며느리인 너가 많이 도와가며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뭐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님과 저는 나이 차이가 좀 나기는 하지만 사이가 나쁘거나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고 명절이나 제사 때, 시부모님 생신 때, 그리고 가끔 식사할 때 보았기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솔직히 아니었지요. 그렇다고 서로 맞지 않거나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쭉 봐왔는데 형님이 반대하던 결혼을 해서였을까요? 처음에 시부모님과 사이가 그렇게 달달해 보이지는 않았는데 저 결혼하고 나서는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 보였고 저보다는 먼저들 알고 있었던 사이들이라 원래부터 사이들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야 결혼 반대했었던 과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 아버님이 가끔 하시는 말이 우리가 나중에 힘없어지면 누가 우리 모셔줄 거냐? 라고 장난식으로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형님과 아주버니께서는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지. 내가 우리 집 제일 큰아들인데 그런 걸 뭐하러 물어보셔요? 라고 받아치며 아버님은 큰애야 너가 우리 모시고 살 거냐? 라고 형님에게 물으면 그럼요 제가 큰며느리인데 당연하죠 아버님 이렇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뭐 거짓말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큰아들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며 그 집에 제일 막내 아들이랑 결혼했는데 내가 모시거나 제사를 지내야 할 일은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예전 결혼할 당시부터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부모님 부양입니다. 남편이 자기야 내가 우리 집에서 막내지만 혹시 어쩔 수 없이 우리 부모님 모셔야 할 일이 생긴다면 어떡할 거야? 모실 수 있어? 나는 장인 장모님 모실 수 있어. 정말이야. 자기는 모실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뭐 상황이 우리가 모셔야 하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모셔야지. 뭘 그런 걸 물어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 오빠가 있는데 뭔 걱정이래? 그래도 머리 썼네. 장인 장모 모신다고 윗밥도 깔고.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제가 모실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모셔야 한다면 모셔야겠지만 당연히 힘들겠지? 생각만 해도 앞이 깜깜하겠구나 라고 생각했고요. 다시 시아버지가 어머님 간병할 당시로 돌아가 보면 저는 반찬이랑 이것저것 가져다 드렸는데 이것도 자주는 못했습니다. 저도 일을 다니고 있었기에 최선을 다해 노력은 했지만 아버님 혼자 힘드셨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그러던 사이 가족이 다 모인 자리에 아버님이 울며 말하시더라고요. 내가 1년 가까이 어머니 간병하다 보니 너무 힘들다. 이제는 큰애 집이랑 같이 합쳐서 살아야겠구나. 같이 합가를 한다고 해도 내가 내 집사람은 챙길 거다. 큰 부담 주는 거 아니니 이제는 합치자. 저 사람 언제 가도 갈 사람이고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겠지만 나 혼자는 힘들구나 라고 하셨고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아버님 말을 듣고 있던 형님의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그냥 요양원으로 모시면 다 편할 것 같다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분위기는 순간 싸해졌고 아주버님도 형님 말에 아무런 반박 없이 앉아있더군요. 순간 남편은
형수님, 아버지가 요양원은 전에도 말했지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요양원 얘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라고 했고, 가만히 있던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에게, 야, 상황이 이런데 그럼 계속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럼 아버지 힘든데 어떻게 하자는 건데? 너가 모실 수 있어? 그나들은 나니까 너는 일단 가만히 있어. 라고 했고, 아버님은 어머니 있는 방으로 아무 말 없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넷은 거실에 앉아 조금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동서도 좀 생각해 봐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내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가 어떤 걸 생각하면 되는데요? 부모님 모시는 거 말이야.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생각은 같이 해봐야지. 요즘 큰아들만 부모 모시라는 법은 없잖아? 라고 하더군요. 진짜 웃겼습니다. 전에 아버님한테 따로 들은 것도 있고 남편도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내가 혹시 모르고 있는 줄 아나 싶었습니다. 형님 댁 집 사주기 전에 아버님의 조건과 큰 아들로서 해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저런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큰 며느리도 아니고 작은 며느리인데 왜 생각해봐야 해요? 라고 했더니 큰 며느리건 작은 며느리건 지금 상황이 틀리지 않아? 어머님 아프셔서 병수발 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쏙 빠지겠다는 소리야? 쏙 빠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학가 이야기 나온 거고 원래 형님네가 부모님 모시기로 한 거 아니세요? 라고 하자 형님은 기가 찼는지 저에게 됐으니까 오늘은 그만하자. 그리고 간병하는 거랑 부모님 건강할 때 모시는 거랑은 상황이 다른 거니까 동서도 남을래라 하지 말고 생각해봐. 나 사실 비위가 약해서 누구 병수발 같은 거 못 들어. 그러니까 나한테 다 떠맡기려고 하지 말아줬으면 해. 라고 하시더군요.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떠맡기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분명 형님네에게 이야기하신 건데 저렇게 대놓고 말하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받을 거 다 받고 저런 말하니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였고요. 사실 형님이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해도 제가 나 몰라라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시댁에 남편과 자주 찾아갔었고 저 혼자도 회사 끝나고 자주 들렀습니다. 또 말하자면 그 전에 결혼해서 저는 제사에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형님이요? 형님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제사에 안 온 적 많습니다. 저는 다 그러려니 하고 넘겼고요. 가끔은 무책임하게 느낀 적도 있었지만 사람마다 사정이 있으니 그러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헤어지고 집으로 왔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 뒤 남편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형님네는 시부모님 절대 못 모신다고 했다고요. 특히 어머님 병술발은 감당 못할 것 같다고 했답니다. 형님 본인은 비위가 약해서 그런 거는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면서요. 그 일로 아주머님과 남편도 큰 소리가 오갔었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기가 찼습니다. 쇠약하신 아버님을 저렇게 혼자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이런 일로 형님네 집과 너가 모셔라 네가 모셔라 하며 싸우는 것도 시부모님께 할 도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선뜻 우리가 모시자는 말은 못하더라고요. 결국 저만 결정하면 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여 저희는 살던 전셋집을 청산하고 시부모님은 살던 집을 파시고 저희와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그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집을 장만했습니다. 제 명의로요. 아버님이 제 명의로 해주셨어요. 아버님 집 팔고 남은 돈이 있었는데 그건 아버님이 따로 가지고 계셨으며 저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 힘든 부분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아버님이 어머님에 대해서는 모두 알아서 하셨지만 저도 회사 끝나고 와서 같이 거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굉장히 고마워하셨고 남편 또한 저에게 더 잘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 저는 불편함과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더 이상의 분란도 없었고 특히 형님네 집과는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잘 살고 있었고 형님네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군요. 뭐 연락을 끊으려고 그러나 싶을 정도로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돌아오니 집으로 오더군요. 음식 준비를 결국 큰 집이 아닌 시부모님을 모시는 저희가 하게 되었고 억울한 부분도 있었지만 모든 걸 참았습니다. 형님과는 그냥저냥 잘 지내며 넘어갔고요. 그런데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없더군요. 그 입에서 하는 소리는 동서 앞으로 명의를 한 거야? 그건 누구 생각이었어? 동서 생각이야? 아버님 생각인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대꾸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했죠. 아, 전 몰라요. 아버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시부모 모시기는 싫고 그런 건 부러웠는지 인상만 팍팍 쓰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흐르고 모두가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도 서로 조금씩 익숙해질 때쯤 어머님은 더욱 병세가 악화되어 갔으며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온 가족 모두 마음 아파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이 그만 운전 중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말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네요. 장례를 힘들게 치르고 어머님은 저희가 모시게 되면서 저는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힘든 상황에서도 놓을 수 없었던 직장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어가며 집안일을 하며 살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눈물을 한두 번 흘린 게 아니었고요. 이 힘든 일을 아버님 홀로 해오셨을 거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고 그렇게 제가 그 일을 떠맡고 힘들 때는 남편도 원망스럽기도 했고 특히 형님네가 미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큰며느리도 아닌데 왜 큰며느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사실 누가 모시느냐는 요즘 세상에 없다고들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겠죠.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고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렇게 어머니는 1년 넘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다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까지 돌아가시다 보니 정신도 없고 집안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 제가 말 안 한 게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집 팔고 남은 돈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이 큰형한테도 안 줄 수는 없다. 큰형한테도 줘야 하니 이해해 달라면서요. 저희는 이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건 모두 아버님 뜻대로 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집은 너희 것이니 그리 알라고 하셨고요. 형님은 그때 아주 죽을 맛이었다가 돈 받으니 입이 귀에 걸렸었고요.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싶었네요. 여튼 그렇게 두 분 모두 장례를 치르고 나니 그 큰 집에 저희 세 식구만 덩그러니 남았고 집이 셋이 살기에는 크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좀 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남편과 저는 이 집을 팔고 조금 더 작은 집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결정을 내렸고 저희는 집을 처분하고 3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기 전까지만 해도 전셋집에 살았고 이 집 저 집 이사 다니며 살았던 저희가 시부모님 덕분에 좋은 집에서 풍요롭게 살게 된 것이지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게 느껴졌습니다. 드시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안 드시고 추운데 보일러 마음대로 안 틀며 한 푼 두 푼 모아 사셨던 분들은 호강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만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도 들었고요. 그렇게 이사한 게 작년입니다. 그런데 형님 집에서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만났는데 정말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모든 재산을 저희가 다 받았으니 제사와 명절을 저희 보고 지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원래 재산 받으면 다 제사 지내고 명절 지내는 게 맞는 건가요? 기가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정 그게 안 되겠다 싶으면 돌아가면서 지내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건 뭐 난장판도 아니고 이런 난장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저희가 전 재산을 다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본인들 집도 사주고 시부모님 집 판 돈에다 또 돈 받았으면서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사실 남편과 상의했었는데 저희 집 처분하고 남은 돈을 형제끼리 나누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저도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니까 뒷목 잡고 쓰러지겠더라고요. 살다 저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 그때 당시 그렇게 하는 건 안 될 일이다 라고 못 박았고 남편 또한 그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님네의 부부는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면서 잘 생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고 어디서 자랐길래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같았어요.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명절부터 시작해서 모이지도 않았는데 저희는 나름 집에서 차례상과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형님에게 연락은 왔는데 상을 차렸냐고 검사하듯 전화가 왔더군요. 말 섞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형님에게 이건 아니지 않냐면서 코로나 때문에 서로 못 만나니 각자 지내지만 나중에 가족 모이게 되면 큰 집인 형님네 집에서 대소사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전화로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술을 한잔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다는 말이 그럼 내가 다 하면 지금 사는 집이랑 제사 받은 거 다 토해낼 수 있겠어? 그럼 내가 하는 게 맞지.
근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아? 난 큰며느리로서 받은 것도 하나도 못 받고 동서가 다 받았잖아. 근데 나만 억울하게 다 하라는 게 말이 되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봐줄래? 그러길래 저도 속안에 있던 말 다 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세요? 형님은 어머니 병수발이라도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딴 소리가 나오세요? 그리고 전 재산을 다 받아요? 말 똑바로 하세요. 형님네 예전에 집 사준 것도 다 알고 있고 집 한 돈 받은 것도 아버님이 다 말해줘서 알아요. 아버님이 집 사주면서 형님네한테 뭐라고 하셨는지도 다 안다고요. 사람이 정이란 게 있어야 하는데 형님은 그런 거 없으세요? 감정도 없으시냐고요. 돈이면 다 되는 건가요? 제가 살다 이런 일은 처음 겪어보네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부모님 부양하라고 할 때는 절대 못한다고 하시더니 지금에 와서 뭐가 억울하신데요? 저는 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내뱉으세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지금 그쪽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더 이상 말 안 통하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끊겠습니다. 라고 하고 끊었네요. 남편과 형은 그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돈 욕심 있냐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 욕심 있는 거 맞습니다. 저나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할 도리를 저버리는 그런 막대먹은 인간은 아니거든요. 저렇게 말 안 해도 드릴 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할 가치도 없었나 봅니다. 지금 현재 연락 안 하고 있는데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목소리도 듣기 싫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생전에 살아계실 때 했던 말 때문이에요. 형님한테 잘하고 사이좋게 지내라고 했는데 현재 그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말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아버님 말을 따르지 않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할 뿐입니다. 그냥 형님이 윗사람이고 아버님이 잘 지내라고 했으니 명절이나 제사를 이 집 저 집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답일까요? 아니면 받은 재산을 모두 형님네한테 주고 저희는 다시 전셋집으로 가면서 제사나 명절은 형님네가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제사 지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돈 다 주고 제사와 명절 다 형님네가 한다고 해도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저렇게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약속을 지킬지도 모르겠고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저 시부모님에게 죄송할 뿐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2부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